그러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무역국에게 부과하는 상호 관세가 현지 시간 7일 이제 발효가 됐습니다. 또 품목별 관세 가운데서는 반도체 관세를 100%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미국 내 생산 기업에게는 이 부분이 면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가 유일하게 상승부를 켰습니다. 하지만 시장 시작부터 굉장히 쭉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요. 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고요. 또 이어서 이 차기 연준 의장을 찾는 데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 이 때문에 시장의 이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이 약간씩 퍼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바로 3대 지수 흐름 바로 체크해 보시죠. 가장 먼저 이 다우 지수 0.51% 내렸고요. 또 이어서 나스닥은 0.35% 올랐습니다. 이 상호관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밤사이에 발효가 됐는데 특히나 이 반도체 관련 품목관세가 상당히 많은 눈길을 끌었었죠. 다행히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꽤나 폭넓은 예외가 적용이 되면서 반도체 흐름 좋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스닥은 하방을 지켰고요. S&P 500은 0.08% 내렸는데요. 오늘 자세한 지수 흐름 그래프 통해서 잠깐 만나보시죠. 우선 개장 전부터요,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했고 또 전월치 대비해서도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고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쭉 시장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반도체가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지만요.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끝내 장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슈들 관련해서 볼까요? 지난주 고용 쇼크 여파가 굉장히 크게 있었죠. 이것 때문에 안 그래도 고용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밤사이에 이 고용이 악화된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3대 지수 장 초반부터 내리막길 보였던 것 방금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파월 의장의 후임을 찾는데 본격적으로 돌입한 트럼프 대통령, 이제 면접을 좀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크리스토퍼 월러 의사가 상당히 이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 금리 인하를 주장한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어서 이 종전에 방송 시작 직전에 한 가지가 더 전해졌습니다. 이 연준 이사 자리에는 스티브 미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임시직 성격이라고 하지만 이어서 이 월러에 이어서 미란까지 계속해서 연준 관련된 그런 인사들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 넣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감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 약간의 불안감 가중이 됐고요. 또 미국의 상호 관세가 공식적으로 발효된 가운데 반도체 관세가 100%가 책정이 됐다는 점 어제 속보로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예외로 이걸 쳐주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또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은 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됐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와 AMD도 여기 예외에 따른 수혜주로 급부상하게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음 장 히트맵에서 보다 자세하게 보시죠. 밤사이에 자금 이동을 보여주는 히트맵입니다. 초록불이 상승불이고요. 또 빨간불이 하락불인데요. 역시나 이 반도체주들이 그나마 좋은 흐름 보였고요. 이외에는 이 개별주 이슈에 따라서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실적 관련해서 희비가 엇갈렸던 하루였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애플이 가장 눈에 띕니다. 약 3%대 상승 보였는데 이 전거래일 이미 대미 추가 투자 약 1,000억 달러의 투자를 추가로 단행한다는 소식에 강하게 올랐었죠. 오늘도 그 온기가 여전했고요. 또 거기에 히토류 채굴업체 코닝과의 파트너십 소식까지 완전히 관세에 대한 위협을 배제하겠다는 애플의 태도에 이 밤사이 투자자들 열광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엔비디아 0.81%, 반도체 관세 100%로부터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강하게 올랐는데요. 이미 엔비디아는 향후 4년간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에 최대 5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7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AMD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유로 5% 이상 올랐고요. 애리조나에 대한 생산을 확대한다는 그간의 소식들이 AMD를 끌어올렸습니다.
또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은 좀 0.75%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견조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연일 차익 실현이 발생하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메타는 상당히 좀 내렸습니다. 1.32%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시 한번 이 고용 둔화로 인해서 경기 불안감이 확대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광고 수익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지게 됐는데요. 이 때문에 메타 오늘 1%대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여기에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썰런이 30%대 급등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태양광주들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실적 이슈가 강했습니다. 또 이어서 원자력 섹터는 조금 매물 소화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뉴스케일 파워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시간 외에서 현재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여기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 일라일릴리 14%가량 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바로 전거래일 장 전에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은 실적만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보시면 2분기 매출 그리고 주당 순이익 모두 전년 대비 크게 올랐고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매출 가이던스도 이 중간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예상치를 넘어서는 모습 보였고요. 매출뿐만 아니라 EPS 가이던스도 상당히 올려잡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젯바운드 이 비만 치료제죠. GLP-1 계열의 이 비만 치료제입니다. 위고비의 대항마죠. 이 젯바운드 매출이 전년비 대비해서 172%가량 상승하게 되면서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급락했나 물음표 띄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로요. 이 실적 발표와 함께 새롭게 이 먹는 비만약이죠. 경구용 GLP-1 치료제에 대해서 이런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약 11%의 체중이 감량되는 효과가 나왔는데 이 시장이 기대한 수준보다는 상당히 낮네요. 우선 노보노디스크의 CEO가 경구용 위고비에 대해서 시장이 이 16%의 체중을 16%의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이렇게 밝혀서 시장은 못해도 이 젯바운드 그리고 GLP-1 관련 경구용이 15% 이상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이겠지 했는데 11% 기대치보다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또 이어서 환자 4명 중에 1명이 이 고용량을 복용했을 때 중도 탈락을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부작용이 심하다는 건데 대표적인 이 부작용이죠. 메스꺼움과 구토 발생률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거는요, 이제 셀트리온, 우리 국내 주식과 관련된 건데요. 어제 저녁에 이제 새로운 그런 소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이 일라일릴리 공장을 인수하고 투자 규모가 최대 1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는데요. 이곳에서 진펜트라나 또 유플라이마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또 항암제, 베그젤마 같은 항암제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 제약바이오 업계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관련주들 특히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외에도 시장을 움직인 상승 종목 탑5 그리고 하락 종목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로빈과 또 듀오링고 2분기 실적, 호실적과 더불어서 3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AMD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반도체 예외 관세 적용 이슈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이 밤사이에 11만 7천 달러 선을 돌파했는데요. 이 덕분에 4.85% 올라갔고요. 또 이어서 하락한 종목 보자면 이 사이버 보안 기업 포틴의 3분기 가이던스 실망이 있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동일한 이슈로 8% 하락 나왔고요. 이외에도 워너브로스가 2분기 실적이 다소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2분기 잉여 현금 흐름이 예상치에 미달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오라클이 2.74% 내렸는데요. 이 소프트뱅크 측에서 스타게이트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라클 현재 2.74% 하락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서 저희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특징적이었던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함께 보시죠. 자, 반도체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에 이 앞서서 있었던 천억 투자에 대한 이 주목을 하면서 더불어서 이 반도체에 대한 100%의 관세 부과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미국 내에서 생산 기반을 마련했거나 이 부분에 대해 확실히 약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 반도체 관세에 대한 광범위한 면제를 해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은 반도체 관세 이 광범위한 면제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호에 투자자들 대거 매수에 나섰는데요. 다 같이 훈풍이 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AMD가 5%가량의 급등을 보였고요. 엔비디아 역시 크게 올랐는데 골드만삭스 쪽에서 목표가 상향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단 $200까지 목표가를 올려잡았고 장중에 사상 최고가 경신했는데요. 종가는 $180였지만 장중에는 $183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엔비디아는 84%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오는 27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AMD 크게 급등했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 여러 상향 리포트들이 지금 제시가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서버와 AI 그리고 게임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고른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과 더불어서 점유율이 확대가 뚜렷하다라는 분석이 더해지면서 5%가량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브로드컴 보시면 0.69%의 오름세 역시 마찬가지로 동반해서 올랐는데요. 이 광범위하게 강력한 시장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나왔고 AI와 또 더불어서 네트워크 칩의 수요가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역시 긍정적인 평가가 제시가 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또 다른 종목과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이 다시금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장에 이어서 오늘도 3%가량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반도체 관세 부과에 있어서는 이제 예외적인 기업으로 확고히 했습니다. 이제 이 향후 4년간의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거의 6천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번에도 이제 1천억 달러 추가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행정부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전날 행사에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영향받아서 3%가량의 급등을 보였고요. 테슬라의 0.74%의 오름세 보였는데요. 일단 슈퍼컴퓨팅 시스템 도조의 공급망에 기존에는 TSMC에 일원화를 시켰었는데 이 부분을 삼성과 인텔에 이원화하는 이러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원래는 민간에서만 판매가 됐는데 이제는 미군 부대 어떤 일정 특수 목적으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채택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0.74%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보시면은 사실상 오늘장 폭락이 나왔던 종목인데 종가는 3%가량의 급락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 CEO를 트럼프 대통령이 사임하라라고 전했죠. 이 CEO의 혐의가 바로 이 중국의 군사대학의 반도체 설계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CEO 사임 요구를 한 후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어서 일라일리 보시면 14%의 하락이 나왔는데요. 사실 실적은 좋았지만 경구용 비만 치료제 임상이 실망스럽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 반영하며 14% 급락이 보였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 투자 의견 나온 종목입니다. 일단 메타인데요. 1%대 하락을 보였고 2분기 실적 호조 후 투자 의견 비중으로 확대가 유지됐고요. 목표가는 $810까지 현재 상승하는 리포트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밤사이 매크로 지표 보시죠. 가장 먼저 WTI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 벌써 63달러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6거래일 연속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밤사이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며칠 안에 성사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 공급 불안이 해소되면서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다소 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
분위기 자체는 관세 발효 첫날이기도 하고요. 또 고용 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경계감이 다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감안하시고 보자면 달러는 소폭 약세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원달러 환율 마찬가지로 소폭 내리면서 원화가 보다 강세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비트코인은 이렇게 불안감 가득한 시장 속에서도 11만 7천 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개별적인 호재가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퇴직연금을 가상화폐나 또는 사모펀드 등의 대체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완료했습니다. 이 때문에 매수세가 강하게 몰린 비트코인 약 2%가량 24시간 내에 상승했고요. 비트와이즈가 관련된 전망 하나를 내놨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 퇴직연금이 완전히 비트코인 시장에 편입이 되게 된다면 만약에 10%가 편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비트코인 수요가 8천억 달러나 증가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 내놨습니다. 이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약 여전한 모습 보였는데요. 금이 0.96% 오르면서 3,460달러 선 돌파했습니다. 또 이어서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 그렇게 강한 상승폭은 아니지만요. 어쨌든지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밤사이에 미국 3년물 국채 입찰이 발표가 됐는데 수요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상방 압력 받았던 국채금리였고요. 밤사이에 고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이 둔화되는 흐름들이 이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22만 6천만 명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으로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직전 대비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구간에 진입이 됐고요. 또 직전치도 더 많아진 것으로 실업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고용 지표들이 상당히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연쇄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2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장기 실업자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신규 실업자도 늘어났고요. 또 장기 실업자도 늘어나면서 고용 둔화 조짐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보스틱 연은 총재는 올해 한 차례 금리 인하가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조금은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지만요. 그래도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가능성은 열어두는 모습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밤사이 매크로 지표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봤고요. 이제는 잠시 후에 주요 시장을 이끄는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스노5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상 연결 통해서 전날 미증시 상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입니다. 네, 이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을 반납하는 걸 더불어서 심지어는 이제 나스닥 지수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으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거래를 마쳤는데 관세 여파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가 이제 직면적으로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점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아침만 해도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내 상승폭을 줄였고 결국 나스닥만 상승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서도 광범위한 면제를 주겠다는 밝힌 게 지수제에는 호재였습니다.
하지만 미 증시가 과열 구간에서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8월과 9월은 S&P 500이 역사적으로 가장 부진했던 달이기도 합니다. 관세에 따른 미국의 고용지표 둔화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7천 건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를 웃돌았고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7만 4천 건으로 3주 전보다 3만 8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이날 250억 달러 규모의 미 재무무 30년물 국채 입찰이 이번 주 3년 10년물 입찰 부진에 이어 썩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것도 부담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날 2bp가량 오랐고요. 이 역시 증시에 일부 부담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달만 해도 사실 이 지표들이 관세의 영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갈피를 못 잡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관세의 영향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도 안 좋았는데 이어서 이 관세와 더불어서는 이제 반도체주가 아무래도 애플의 영향인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100%의 관세율을 던지긴 했지만 이 미국 내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예외나 면제를 주겠다라고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관세 우려는 예상보다 크게 완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1,000억 달러 추가 투자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와 칩에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하면서도요. 하지만 애플처럼 미국 내에서 생산 기반을 마련했거나 확실하게 미국 내 생산을 약속한 기업에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반도체 관세 부과 시점과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기업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제조 활동을 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반도체주들이 최악의 리스크는 피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죠. 실제 이날 엔비디아는 0.75%, AMD는 5.69% 상승했고 반도체 성장지수 펀드인 바네크 반도체 ETF도 1.57% 올랐습니다. 전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가도 각각 2.5%, 1.4%가량 올랐죠. 물론 아직 리스크는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엔 관세를 면제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반도체도 사실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메모리의 경우 한국과 중국 등에서만 만들고 있죠. 만약 메모리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최근 합의를 통해 최혜국 대우를 받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 약속을 번복하는 만큼 최악의 경우 15%의 관세를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시장이 연준의 움직임에도 좀 지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쿠글러 이사가 사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자리에 오를지에 대해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마라라고 합의를 설계한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지명이 됐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장은 보고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직에 스티븐 미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명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경제 책사로 불리는 미란을 지명하면서 연준 내 친트럼프 인사는 이제 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리 인하에 신중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경제 책사로 불리는 미란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마라라고 합의의 설계자이기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글로벌 환율 안정을 도모하는 대신 미국이 발행한 초장기 국채를 외국 중앙은행들이 자발적으로 보유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기 상환 부담을 줄이고 달러 유동성이 조절됨으로써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형식이죠. 연준의 임무가 달러 가치와는 무관하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실제 그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다며 연준이 빨리 금리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인 가격 수준 변화일 뿐 지속적인 추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도 절차에는 수주가 걸릴 전망인데요. 속도를 낸다면 9월 FOMC부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의장의 후임은 별도 트랙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으로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와 케빈 헤셋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도 여전히 유력 후보군에 포함된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은 연준 내 매파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연준 내 트럼프 인사가 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더욱더 금리 인하 압박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김성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시장을 이끄는 주요 이슈들 머스너5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스너5 출발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5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보시죠. 자, 지금 고용이 나왔는데요. 부진했습니다. 일단 실업 청구 건수 22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1천 건을 다소 웃도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그보다도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바로 계속 실업 수당 청구의 증가입니다. 먼저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만 6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전주보다 7천 건 증가한 수치로 시장 예상치였던 22만 1천 건보다 5천 건 웃돌았습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0일부터 26일 기준 197만 4천 건으로 전주 대비로 3만 8천 건이 늘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195만 건을 크게 상회했을 뿐 아니라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실업수당을 장기 청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건 구직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된 7월 비농업 고용지표 부진과도 맞물립니다. 7월 비농업 신규 고용은 7만 3천 건 증가에 그쳐 전망치를 크게 밑돌았는데요. 특히 5월과 6월 고용 증가폭도 각각 1만 9천 건, 1만 4천 건으로 하향 수정되며 기존 발표치 대비 크게 낮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격적인 관세 정책과 이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주저하면서 노동시장 전반에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추세적으로 증가할지 여부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연준 이사 대행에 스티브 미란 이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월러 이사가 계속해서 의장 자리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현지 시간 7일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연준 이사회 이사대행으로 지명했습니다. 이날 이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준 이사의 조기 사임으로 발생한 자녀 임기를 채우기 위해 미란 위원장을 임시이사로 내정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란 위원장은 2026년 1월 31일까지 해당직을 수행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이 정식 후임자를 물색 중입니다. 미란 위원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에 재무부에서 재정정책 고문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정책 수립에 관여했는데요. 이번 행정부에서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를,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과정을 밟으며 민간 투자 회사 익스텐 데이터에서 이코노미스트로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는 이 정부 지출 확대보다는 균형 재정과 시장 중심의 정책을 중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친시장 노선과 보조를 맞추는 인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현행 정책 기조, 특히 고금리 유지에 대해 강한 비판적 입장을 보여온 만큼 이번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통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인물을 연준에 앉힐 기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주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엔비디아 골드만삭스에서 목표가를 $200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주가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 인공지능 대장주로서 골드만삭스에서는 목표 주가 $20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 이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183.88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31일 기록했던 종전 최고가 $183.30를 넘어섰습니다. 이에는 이 골드만삭스의 이러한 상향 소식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또한 골드만삭스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슈나이더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높지만 엔비디아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낼 것으로 본다며 실적 상회와 향후 이익 증가를 주목했습니다. 그는 실적 발표에서 최신 AI 칩 블랙웰의 보급 확대, 중공용 H20 칩 출시 일정, 그리고 총 마진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팩트셋에 따르면 2분기 월가 예상치는 매출 $457억, 주당 순이익 $1로 집계됐습니다. 슈나이더 애널리스트는 중국 H20 칩의 시장 출시 속도와 향후 매출 기여, 재고로 남아있던 H20 칩의 수익화 가능성도 주가 변동의 관건으로 언급했습니다. H20 칩은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를 피해 출시된 중국 전용 저사양 AI 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 수출 통제 품목에서 포함했다가 지난달 판매 재개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강세는 이렇게 반도체주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는데요. 같은 시각 대만 TSMC 주가 4.46% 올랐고요. 경쟁사 AMD도 5% 넘게 상승했습니다. 더불어서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퀄컴도 각각 0.34%, 0.1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민간에서 판매가 부진했던 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미군에서는 미사일 표적 차량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군사에 있어서는 사이버 트럭의 수요가 더욱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 사이버 트럭을 총알도 뚫지 못하는 전기 픽업으로 홍보하면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전기차 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미 공군 시험센터가 뉴멕시코 화이트샌즈 미사일 시험장에 2대의 사이버 트럭을 배치한다라고 전했는데요. 사이버 트럭은 정밀 유도 무기의 목표물로 활용이 되며 군사작전에서 사이버 트럭의 방탄 성능을 테스트하는 목적도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 사이버 트럭은 민간 시장에서 판매가 부진하지만 군사적 활용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총 33대의 타깃 차량을 도입을 했고요. 이 중 사이버 트럭은 유일하게 특정 브랜드가 요구된 차량입니다. 이는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적국의 군사 차량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람잔 카디로프 러시아 체첸의 지도자가 사이버 트럭을 무장 차량으로 개조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군은 사이버 트럭을 목표물로 삼아 정밀 유도무기 시험을 진행하며 향후 군사작전에서 테슬라 전기차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군용 차량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한 표적으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군사 시험 결과에 달려 있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이번에는 이 챗GPT 5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표현하기로는 가장 똑똑하고 빠르며 가장 유용한 모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박사급 전문가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의 기반이 되는 최신 AI 모델 챗 GPT 5를 공개했습니다. 챗 GPT 5는 오픈 AI의 일반 모델과 시리즈의 추론 모델을 통합한 것으로 플래그십 일반 대화형 모델인 챗 GPT-4와 추론 모델 3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통합한 것인데요. 이에 앞으로 이용자들은 챗 GPT 이용 때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일반 모델이나 추론 모델을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지난 2월 이 모델과 제품이 너무 복잡해져 앞으로는 제품군을 단순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며 챗 GPT 5부터는 통합 모델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 챗 GPT 5 공개 하루 전인 이 사전 브리핑을 통해서 챗 GPT가 큰 도약이며 범용 인공지능을 향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이폰이 저해상도 픽셀 화면에서 레티나 디스플레이로 넘어갔을 때처럼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기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챗GPT-4는 대학생과 대화하는 느낌이었고 이제는 챗GPT-5가 박사급 전문가와 대화하는 느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출시한 자사 AI 모델 가운데서 가장 똑똑하고 빠르며 가장 유용한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전 브리핑에서 이 챗GPT-5 기반 챗GPT가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모습이 시연됐는데요. 이 챗GPT에 영어를 사용하는 파트너가 프랑스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만들고 교육용 게임도 추가해달라고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뚝딱 웹사이트를 만들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챗GPT-5를 무료 이용자를 포함해서 챗GPT 모든 이용자에게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플러스 유료 사용자들은 더 높은 사용량과 또 향상된 버전을 경험할 수 있고 프로 사용자들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러트닉, 이건 두 번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 러트닉의 첫 번째 아름다운 장면은 저번에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이분은 왜 이렇게 항상 웃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가요, 지금? 너무 웃고 있는데 인터뷰 시작 전부터 너무 치아가 다 드러나도록 웃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너무 성과가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좋나 봐요. EU랑 일본이랑 한국을 줄줄이 사탕으로 무역 체결을 미국의 우위로 가져가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나 봐요. 상무장관으로서. 나중에 또 더 큰 일을 맡을 수도 있겠죠. 트럼프의 눈독에 딱 든 게 자기도 만족스러운지 너무 밝게 웃고 있습니다.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도 미소 지으면서 나오긴 하는데 이분한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분은 진짜 무슨 희곡 배우 같아요. 그쵸? 이 상무장관이 아니라 저 상무장관 역할을 하는 어떤 배우를 앉혀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번 행정부의 일원들이 굉장히 좀 배우스럽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굉장히 자기적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맨날 말하는 국방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일단 생긴 것부터 그렇고 이거 상당히 저는 영국 배우들 같아요. 어쨌든 너무 웃고 있는데 저번에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했던 그 워딩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어디서 나왔냐면은 일본한테는 정말 잔인하고 굴욕적인 장면이었죠. 그 신문에 다 보도가 됐잖아요.
트럼프가 원래 그 3,500억 달러가 써 있던 거를 볼펜으로 짝짝 그은 다음에 5,500억 달러로 올려가지고 그 올린 게 문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마카로 고친 거. 그게 최종 통과됐잖아요. 결국 일본이 미국하고 만든 그 펀드의 자금이 5,500억 달러였고 그게 트럼프가 마카로 고쳐 쓴 수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9대1로 비율 9대1로 미국인 호주머니로 9가 들어가는 지금 상황이었죠. 우리나라는 뭐 그나마 뭐 3,500억 달러로 그거보다 낮긴 했는데 9대1의 비율은 피해갈 수 없었죠. 그때 러트닉 상무장관이 그 장면 보면서 아름다웠다고 표현했거든요. 뭐 뒤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웠다고 하면서. 근데 이번에 두 번째로 아름다운 장면을 포착했나 봅니다. 일단은 노벨 평화상을 깔고 가죠. 자, 지금 이거 만약에 정말 푸틴하고 지금 뭐 회담 얘기 나오고 있던데 그것만 해결되면은 트럼프 바로 그냥 노벨 평화상 무슨 저기 예고 선언할 것 같습니다. 진짜로. 자, 이제 러트닉 상무장관이 세계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세계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래요. 무슨 저기 조물주인가요? 세계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랍니다. 자, 어쨌든 이 중국하고 무역 휴전 연장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하셨다. 자, 지금 8월 12일이잖아요. 중국은 혼자. 8월 12일까지인데 지금 4일 남았는데 트럼프가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를 잠재워야 아까 말한 대로 노벨 평화상 다른 6개 지역의 분쟁은 자기가 다 해결했거든요. 지금 7번째, 세븐이 중요하잖아요. 7번째 러우 전쟁이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인도, 그다음에 중국 이런 데도 간접적으로 관세를 100% 이상 부과하겠다고 해놨기 때문에 그게 걸려 있어서 아직 중국과의 10일 이후에 무역 그 휴전 연장 이 계획을 발표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발표를 늦추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제 휴전 연장에 가까워졌다고 했고 뭐 그 어차피 도장 찍는 거는 트럼프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뭐 할 일을 다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협상이 성사가 되면 시진핑 주석과 만날 의향이 있다. 뭐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죠. 연말이나 뭐 내년 초에 이거 뭐 잘 돼야 만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름다운 장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반도체가 주로 90% 대만에서 생산된다. TSMC가 있으니까요. 다 제조는 TSMC에서 하니까. 자, 3일 동안 엔비디아의 젠슨왕 회장과 같은 리더를 계속 만났답니다. 자, 저렇게 젠슨왕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니까 젠슨왕이 저기 무슨 회의 가가지고 AI 씬에서 미국이 제일 잘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만 꼽아주십시오 했더니 그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자, 어쨌든 자주 요즘에 만난 건 사실이고 젠슨왕도 얻을 만큼 얻어냈죠. 뭐 지금 H20 그 수출 제한이 풀렸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아름다웠답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장면이네요. 러트닉 상무장관 입장에서. 그렇죠? 저희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을 봤는지 저 건치가 다 드러난 거 보세요, 지금.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번에 3,500억 달러를 찍찍 긋고 5,500억 달러로 고쳐 쓴 그 마카로 고쳐 쓴 그 모습이 아름다웠고 이번에는 반도체 칩에 대해서 관세를 무려 100%를 부과한 걸 보고 아름다웠다. 다른 나라에서는 피눈물 나는데요. 그렇죠? 품목별 관세가 있는데 품목별 관세가 자동차 25%, 철강, 알루미늄, 구리가 25%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자동차 품목별 관세는 25%로 그대로 가고 구리, 철강, 알루미늄 갑자기 자기가 철강 노동자들 앞에 가갖고 흥분한 나머지 제 생각에 흥분했어요. 아무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즉흥적으로 50%를 발표했죠. 그래서 이제 즉흥적으로 흥분해서 50% 발표한 게 끝이 아니겠는가 했더니만 반도체는 무려 100%가 나와버렸고 의약품은 지금 당장은 안 하는데 150, 200까지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품목별 관세가 크게 네 덩어리가 있었잖아요. 자동차 25, 철강구리, 알루미늄 50, 그다음 반도체가 100, 의약품 지금 이쪽은 150, 200. 이 뒤로 갈수록 커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먼저 발표를 한 거예요. 결국 의약품하고 반도체는 절대 보존해야 될 산업임을 여기서 완전 천명한 거죠. 미국의 반도체 산업과 미국의 의약품은 어떻게든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관세 장벽을 세워버렸다. 그것을 보면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름다운 장면 두 번째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칩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자기가 위협했다고 말해놓고 아름답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위협이란 단어와 아름다운이라는 단어가 어떤 일치하는 뉘앙스 자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고 방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자, 위협이라는 단어, 갈취라는 단어가 뷰티풀이에요, 지금. 정말로 신기하죠? 뇌 구조가 궁금하죠? 자, 위협과 갈취라는 단어가 이 러트닉 상무장관 이름 이 머릿속에는 뷰티풀입니다. 뷰티풀. 자, 그래서 관세 없이 건설하는 동안은 칩을 수입할 수 있게 해준다. 대신에 미국에서 건설 감독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이잖아요. 어제 뭐 우리나라 반도체가 크게 빠지지 않는 것도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오스틴에 삼성전자 있고 그 옆에 파운드리 이 공장 세우고 있고 지금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 패키징 공장 후공정이죠. 그 공장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아니 이거를 뚝딱 만들 수가 없죠. 갑자기 이 관세 100% 부과한다니까 내일 다 마무리해. 이게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이게 레고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공장 건설하고 있는데 봐주세요. 그냥 그건 봐준다 이거예요. 그거는. 대신에 이거 공장 건설하고 있다가 갑자기 딴짓을 한다거나 뺀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감독을 할 것이며 성실히 준수하는가 지켜보고 있다가 안 되면은 바로 100% 관세 부과한다. 이런 것이고요. 이제 미국의 $1,000억 투자 애플 팀쿡 결국에 나와가지고 같이 발표를 했죠. 자, 그래서 결국 이거죠. 엔비디아, TSMC, 애플. 자, 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에서 안 만들면은 폭탄 관세가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 만들면 축복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뭐 이 여러 가지 업체, 세계의 유수한 업체들에서 투자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는 자랑을 늘어놓고요. 자, 미국에서 건설한다면 오늘은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오늘 오후에라도 내일이라도 만약에 그 생각이 바뀐다면 바로 관세를 부과한다. 이 얘기를 했고요. 자, 그다음에 스티븐 미런 경제자문위원장 연준은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주제인데 자,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제가 스티븐 미런 경제자문위원장 인터뷰를 준비했더니 바로 그 사이에 5시 50분인가요? 속보가 떴죠. 이분이 바로 쿠글러 이사 도망간 자리에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자, 이분의 뭐 연준 이사 그 후보 수락 뭐 이 얘기를 안 들어도 이 인터뷰로 이 사람의 어떤 저기를 알 수 있겠죠. 사고 방식을 알 수 있는. 자, 미리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걸 준비했더니 이분이 이 트럼프가 임명을 해버리는 참 트럼프 땡큐입니다. 자, 어쨌든 이분의 생각을 보면 과연 어떤 역할을 할지 알 수 있겠죠. 사실 쿠글러 이사는 도망갈 만했어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연준 임기가 이사 임기가 14년이에요. 그 연준 이사들이 사실 맨날 옛날에 나와서도 그랬습니다. 나는 뭐 대통령을 3-4번 겪고 우리는 대통령이 2번, 3번 바뀌어도 난 그 자리에 있을 만큼 우리는 임기가 길다. 이게 사실 교만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아, 그래? 너네 독립성 보장하려고 그렇게 임기 준 거지. 야, 인터뷰에서 그렇게 교만 떨면서 대통령이 바뀌어도 14년 동안 임기가 보장된다? 야, 이거를 그렇게까지 뭐 대놓고 말할 필요가 있나? 그런 시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 연준 건방지네? 14년 임기라고 그러면 막한 자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자를 수가 없고 14년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리려면 휘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년의 임기란 거는 너무나 길어요. 그런데 이제 쿠글러 이사는 남은 게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었거든요. 1년 6개월에서 8개월밖에 안 남은 사람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가도 그만이었던 거죠. 어쨌든 좀 나가도 그만이지만 마지막 투표하는 자리에서 좀 나간 건 솔직히 좀 모양새가 그렇긴 한데 자, 어쩔 수 없이 나갔죠. 그 자리에 이분이 임명됐습니다. 지금 지명됐어요. 거부하진 않겠죠. 자, 이분이 무슨 말을 했느냐. 바로 전 인터뷰에서. 자, 그들은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 것이다. 저거는 뭐 다른 얘기인데 요거 때문에 는 거죠. 200데이스. 지금 200일 됐어요. 어느덧. 트럼프 취임 200일 됐습니다. 지금. 그렇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벌써. 자, 10년 동안 수조 달러의 수익이 창출될 겁니다. 자, 쿠글러 이사의 빈자리에 이분이 들어간다면 연준에서 지금 그 자리가 어느 자리만 7인의 이사회 한 자리죠. 7인의 이사회. 12명이 투표권이 있지만 사실 7인의 이사회가 가장 중요하죠. 권력의 핵심, FRB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한 축을 담당할 거기 때문에 하나가 엄청 커요. 7분의 1이기 때문에 이거는. 100분의 1, 200분의 1이 아닙니다. 7분의 1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위치죠. 자, 10년 동안 수조 달러의 수익이 창출될 겁니다. 뭐냐? 관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관세,
그게 가장 지금 그 파월의 발작 버튼 아닙니까? 파월의 발작 버튼이기도 하고 트럼프의 발작 버튼이기도 해요. 파월은 지금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트럼프는 관세로 수입을 엄청나게 벌어다 줬는데 인플레이션 없이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고, 미국이 세계에서 경제 1등을 하고 있는데 왜 35번째로 금리가 낮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래서 이분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트럼프가 지명한 이유가. 물론 1년 6개월에서 1년 8개월밖에 이사 임기가 안 됩니다만 내년에 재지명을 해버리면 이제 14년으로 늘어나 버려요, 이분이. 아직 젊잖아요, 아직. 1기 때도 재무부에서 일하셨던 분이고 2기 때도 지금 중용됐습니다, 이분이. 이 경제자문위원장이에요. 자, 10년 동안 수조 달러의 수익이 창출됐거든요. 이 상태로 계속 관세가 들어오면. 그리고 지난달에만 이미 한 달에 300억 달러의 기록적인 금액이 찍혔다는 것이죠. 이제 파월이 그다음에 연준에서 매파들은 이걸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이 관세로 쏟아져 들어오면은 이 돈이 어디로 증발하겠냐 이거죠. 이 돈이 결국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수입업자에게 타격이 올 것이며, 그 수입업자는 결국 장사를 하고 먹고 살아야 돼서 마진을 남겨야 되니까 결국 소비자 가격에 전가를 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트럼프가 뭐 세계에서 돈을 열심히 갈취하라 미국인들에게 나눠준다는 그 논리가 오히려 미국인 소비자들이 힘들게 하고, 어제 맥도날드 CEO 얘기대로 맥도날드의 아침 메뉴를 못 먹고 집에서 시리얼이나 먹고 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만든다는 게 지금 이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 스티브 밀런, 지금 연준 이사 후보로 지명된 이분은 완전 그 얘기를 무시합니다. 자, 이렇게 관세가 지금 들어오는데 그럼 이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기 의장님이라고 하니까 꼭 무슨 FRB 의장이 될 것만 같네요. 그렇죠? FRB 의장이 아닙니다. 자, 스콧 베센트 장관도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인플레이션 추세는 일회성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 고착화되진 않는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분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트럼프도 맨날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도 우리는 1기 때 이미 실험을 했고, 취임 1기 트럼프 취임 1기 때, 임기 1기 때 우리는 실험을 한 성공 방정식이 있다. 그때 4월 달에 주가 폭락했을 때도 그 얘기했거든요. 1기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월가가 환호하고 주가는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트럼프는 성공 방정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성공 방정식을 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더 강력하게 행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는데 이건 매수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인생의 스냅샷일 뿐입니다. 이랬죠. 물론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증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증명이 됐는데 이분도 어쨌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2018년과 19년에 이 실험을 했다. 우리는 그때도 관세 전장했다. 중국과 관세 전장했다. 지금이 더 강할 뿐이지. 그때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비 시험이 있고 이제 수능 100일인가 남았다 했잖아요. 또 근데 수능 나오기 전에 예비 6월달, 9월달 모의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모의고사를 치고 그다음에 본고사인 수능이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1기 때 시험을 했어요. 모의고사식으로 봤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그 6월달, 9월달 모의고사에서 시행했던 전략을 수능 현장에서 똑같이 시행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기 때 관세 전장을 해봤더니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었고 우리가 수입이 좋았다. 그래서 지금 2기 때는 과감하게 더 시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1월 20일 날 출범 이후에 첫날부터 관세를 1기 때보다 훨씬 더 높게 부과했다. 지금 봐라. 지금 봐서 1기의 성공 방정식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없이 관세 수입이 들어와가지고 적자가 줄어들고 있고, 대신에 거시경제학으로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의미는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로 인해서 상당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지 않는다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의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일단 그 4명의 후보 중에 빠졌죠. 자기가 워낙에 재무부 장관 하고 싶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뺐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분이 연준 이사로 들어가서, 그리고 차기 의장으로 올라갈 것인지. 의장은 직책이니까요. 7인의 이사회 중에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내부 승격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외부의 인물, 지금 케빈 해시, 케빈 워시, 케빈 2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제4의 물음표 인물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밀런을 하나 꼽아 넣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칩과 반도체에 대한 얘기도 지금 하고 있죠. 자, 설계자와 칩 제조업체에게 매우 중요한 예외가 있다. 아까 전에 그거죠. 예외가 지금 공장 건설을 하고 있거나 공장 건설을 약속하면 러트닉 말대로 오늘까지만은 관세를 면제해 준다. 그거죠. 그리고 이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이 목적은
미국 내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금 이거다. 미국 내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 대신에 땅에 막대기나 곡괭이를 꽂은 채 10년 동안 그대로 두면, 왜냐하면 트럼프 임기가 끝난 다음에 혹시 바뀔까 봐 트럼프한테만 지금은 살짝 수그리고 공장 건설하는 척한다던가 계획서만 내고 쏙 빠진다거나 하는 그 행위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막대기나 곡괭이를 꽂아둔 채 10년 동안 그대로 두면 어떻게 해서든 관세는 꼭 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피할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절대 없다. 실제로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성실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핵심 부품의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00%나 지금 부과한 것이고, 의약품이 150, 200까지 간다고 했잖아요. 의약품도 결국 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거예요. 백신이고 뭐고 다 치료제고 다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겁니다. 모두 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드디어 이 얘기를 물어봤는데 마침 딱 이분이 들어갔죠. 이사회 멤버로. 연방준비제도의 의장 선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크리스토퍼 윌러 주지사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자, 지금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 유력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금 크리스토퍼 윌러 이 이사가, 왜냐면 이 내부에서 7인의 이사회 중에 직책만 바꾸는 거잖아요. 미셸 보우만도 이사회 멤버였다가 금융감독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받았잖아요. 트럼프한테. 그리고 마이클 바가 그냥 이사로 갔고, 이사로 그냥 원래 이사였지만 마이클 바가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를 내려놨고, 크리스토퍼 윌러가 이제 FRB 의장 자리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걸 부인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미런이 직접 이 인터뷰를 할 당시에 얼마 안 됐거든요. 인터뷰를 할 당시에 당신이 임명됐다고 트럼프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포커페이스로 인터뷰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전혀 모르는 듯한 눈치로 일단 인터뷰를 했거든요. 어쨌든 크리스토퍼 윌러가 왜 지금 거론이 되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위협, 이 부분에 대한 대응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태도에서. 뭐냐면 연방준비제도 이 이사회 그 멤버들은 관세 혼란 증후군에 다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 윌러만은 관세 혼란 증후군에 굴복하지 않은 그 자세가 트럼프에게 높은 점수를 땄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높은 점수를 딴 사람은 당신이었네요. 그렇죠? 저분이 이제 들어가게 되겠고요. 자, 오늘의 사파입니다. 자, 아까 말한 그대로죠. 만약에 이 100% 관세를 부과하는 것 때문에 트럼프 임기만 넘겨서 눈속임 해보자 해가지고 만약에 팻말을 뺐거나 뽑거나 아니면 다른 짓을 하거나 불성실한 자세를 취할 것 같은 게 딱 보이면 내가 눈치 못 챌 것 같아 이러면서 바로 제재 들어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메이드 인 USA.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공장을 다 미국으로 옮겨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줄 매더평입니다. 트럼프가 아마 임기를 마치고 나서라도 다른 사람이 임기로 오더라도 계속 이렇게 감독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트럼프 밑장 빼다 걸리면 알지? 어떻게 되는지. 밤사이 뉴욕 증시를 달궜던 이슈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보시죠. 첫 번째로 비트코인이 밤사이에 11만 7천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이 뜨거운 불기둥을 뿜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소식 때문인데, 정확히는 이 퇴직연금 시장을 암호화폐나 또는 사모펀드, 부동산과 같은 대체자산에 개방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완전히 통과를 하게 된 건데, 정확히는 미국의 개인 퇴직연금 상품인
포원 K를 개방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는 이 포원 K 자금 중에 10%만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되더라도 신규적으로 약 8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1,000조 원 이상의 신규 수요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앞으로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비트코인과 또 암호화폐 관련주들 오늘 특히나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개별주 이슈가 큰 게 하나 있는 게 바로 이 갤럭시아 머니틀인데요. 전거래일에 이미 4%가량 급등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어제 장 마감 직전에 이제 공시를 하나 했는데 이 200억 원 규모의 이 단기 차입금 증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게 악재가 될 수도 호재가 될 수도 있는 게요. 사실 이 자기 자본금 대비해서는 약 17%가량의 조금 재무적으로는 부담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결정이지만요. 목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갤럭시아 측은 이 목적이 토큰 증권 연계 사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공격적인 투자 확대로 시장에서 해석이 된다면 충분히 이 상승 동력,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해서 주가 흐름 철저하게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바로 보시죠. 셀트리온이 미국 이 일라일릴리 뉴저지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라일릴리의 공장을 인수하겠다는 소식을 이제 어제 저녁에 밝혔습니다. 정확히는 현재 가격과 계약 조건을 좀 현재 협상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셀트리온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이상 이 셀트리온이 이번 공장을 인수할 것이 유력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 진펜트라죠. 또 이어서 베그젤마와 같은 항암제를 이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특히나 이 국내 제약바이오사 중에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의약품 관세에 가장 먼저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공장 인수 가격이 약 7천억 원 정도인데요.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3천억 원에서 7천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단행해서 최종 투자 규모는 약 1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올투자증권이 의견을 냈습니다. 이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또 목표가를 기존의 23만 원으로 고정시켰는데 이 때문에 오늘 특히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집중해서 보셔야겠습니다. 목표가 대비해서 현재 약 30%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셈입니다. 오늘 관련 이슈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엘버말이 약 4% 이상, 또 리튬 아메리카가 6% 이상의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중국의 탄산 리튬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인데 이 중국 상하이 현물 시장에서 탄산 리튬 가격이 드디어 7만 5천 위안을 돌파하는 등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에코프로비엠 상당히 깜짝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증권사들의 목표가 줄 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요일이죠. 이때는 다올투자증권이 투자 의견을 기존 보유에서 매수로 올려잡았고요. 목표가를 기존 10만 5천 원에서 16만 원으로 50%나 깜짝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NH투자증권이 13만 4천 원에서 15만 3천 원, 하나증권이 10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이상으로 올려잡는 등 이런 목표 주가 상향들이 이어지고 있는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이 주가가 저점을 완전히 지났다는 평가들이 지배적이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편안하게 잘 쉬셨습니까?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좀 날씨 어떤 것 같습니까? 아마 출근 준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한결 좀 선선해졌죠. 이 정도만 해도 살겠다라는 생각이 저만 해도 절로 좀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주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탑 기사, 그러니까 1면, 2면, 3면 쪽에 탑 쪽의 기사들이 좀 기획 기사들이 좀 많아서요. 오늘은 아예 차라리 잘 됐다. 시장 얘기를 좀 가자 해서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보죠. 뷰티 끌고 엔터 빌고 K컬처 ETF 수익률 고공행진. 네. 요즘에 대형주들이 좀 약하죠. 그러니까 모멘텀이 사실 좀 약간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그동안에 좀 시장을 좀 이끌 것 같은 느낌이 주다가 이제 아무래도 관세 얘기가 직접적으로 큰 피해가 없다고 해도 사실은 신경 쓰이죠. 투자 심리는 조금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좀 그렇고요. 조방원 전 이 소위 말하는 계속 이어가고 있는 주도주들도 좀 쉬어야죠. 또 조선주도 그동안에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된 이후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전력기기도 최근에 좀 달렸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조방원전이 조금 쉬어가는 사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지주, 금융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정책 수혜주들 여전히 세제 개편안 후유증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실적들을 나오는데 실적도 좋은 데들요. 이렇게 뭐랄까요? 매기가 이렇게 몰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담스러운 거죠. 또 뭐가 또 생각했던 것처럼 안 풀리면 가장 먼저 이렇게 한 방 맞을 때들이 또 그쪽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게 여기다가 또 엊그제 또 중국 단체 관광객들 9월 29일부터죠. 무비자 이거 결정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뷰티, 엔터, 인바운드 요 섹터들이 요즘에 강세입니다. 주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그동안 사실 못 올랐던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겸사겸사 참 이렇게 뭐랄까요? 궁합이 참 잘 맞게 주가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뷰티 들어가고 엔터 들어가고 인바운드 관련 들어가고 이런 종목들 담고 있는 ETF 상품들인데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표는 어제 그러니까 7일 날 하루짜리 수익률을 가지고 평가한 건데 하루에 저렇게 수익률들이 그러니까 한 개별 종목이 아니라 한 20여 개 이상 담고 있는 상품들이 저렇게 4%대 이상의 그 높은 수익률을 좀 내고 있는데요. 지금 위에 2등이 코덱스 K 컨텐츠인데 7일 하루만 4.95%. 근데 이게 연초 대비해서는 27% 정도 올랐습니다. 엄청나죠? 지난주에도 수익률 상위 20개 이 ETF 상품들 중에서 엔터랑 화장품 관련 ETF들이 6개나 되고요. 어제는 9개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뷰티 그다음에 컨텐츠 그러니까 엔터죠. 이쪽 들어가 있는 이런 ETF 상품들의 수익률이 전체적으로 가장 두드러진 수익률을 내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우리 관련된 K-팝, K-게임, 미디어 등등 하여간 앞에 K자 붙일 수 있는 만한 쪽 그러면서도 좀 소프트한 쪽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쪽. 이런 쪽에 그러니까 컨텐츠 관련된 이런 쪽들은 상당히 좀 우리가 최근에 실적도 좋고요. 화장품들도 실적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엊그제 나왔던 APR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실적 좋더니 결국은 화장품 업계 대장주로 등극을 할 정도. 이제 상장한 지 1년 조금 더 된 회사가 그렇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런 쪽이 좀 잘 나가고 있고 주가도 요즘에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매기가 좀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엔터하고 뷰티 쪽이 조금 더 강하고 인바운드들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 이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특히 이제 카지노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대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다음 기사에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주토피아에 이제 올라온 기사인데요. 중국인 몰려온다 들썩 130% 폭등 이 종목이 뭘까요? 롯데관광개발입니다. 기사 보시면 자세히 좀 나와 있고요.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언뜻 생각하면 여행사 같은데 사실은 카지노가 메인 비즈니스고요. 카지노, 호텔 이런 쪽이 메인 비즈니스인 회사고 전체적으로 하여간 관광객들 특히 카지노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수혜를 받는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이 올 들어서만 130% 올랐고요. 이쯤 올랐으니까 이제 모멘텀 다 이제 소멸된 거 아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증권가에서는 아니다. 9월 달에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들어오고 적어도 10월 말 그러니까 이 에이펙 정상회의 때 그때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이상 더 이 모멘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11월 중순 정도까지는 길게 보면 연말까지도
이 중국인 관광객들 이 수요가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어쨌든 이 단체 중국인 관광객들 무비자는 내년 6월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멘텀이 적어도 연말까지는 가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증거사들도 좀 제법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실적이 좋습니다.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예상보다 한 20% 이상 웃돌았더라고요. 그런 데 있고 특히 이제 주력 사업인 카지노 쪽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무려 65%, 영업이익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1분기 때 10%대 초반했는데요. 2분기 때 21%로 거의 2배가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 좋고 카지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좀 엄청 늘어난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 외에 이제 파라다이스, GKL 같은 다른 카지노 회사들도 있죠. 이들 회사들도 실적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주가들도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2배 이상 올랐고요. GKL 같은 경우 조금 덜해도 50% 가까이 주가가 올랐으니까 상반기 동안에 주가가 50% 올랐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좋은 거죠. 올해 실적이.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좀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얘기는 이제 LG화학하고 LG엔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LG화학은 LG엔솔의 뭐 압도적인 대주주입니다. 지분이 81.84%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LG화학이 고민입니다. 석유화학 업계는 여전히 고전 중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범용 석유화학 제품들은 사실은 경쟁력이 없습니다. 중동이나 중국도 중국인데 중동 제품들이 뭐 거의 보니까 우리보다 그때 한번 제가 뉴스 브리핑할 때 말씀드렸는데 2.5배죠. 그러니까 우리는 $200 정도가 이 에틸렌 가격 기준으로 $250가 넘어야 우리는 이제 마진이 그게 사실은 이제 BEP를 맞추는 건데 중동산 에틸렌 제품들은 $100만 넘으면은 이를테면 BEP를 맞춘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정도로 사실은 범용 석유화학 제품은 우리가 경쟁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구조 개편도 진행 중이긴 한데 아직은 뭐 이렇다 할 그런 결과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거고요. 또 사실은 일단 빅딜을 해서 뭐 좀 여러 개 우리 석유화학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이들을 다 하나로 합친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가격 경쟁이 이렇게 한 번에 싹 올라가는 게 또 아니거든요. 결국은 우리 석유화학 업계들이 살 길은 이제 스페셜티 제품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 LG화학이 이제 그렇게 스페셜티 제품으로 완전히 이제 체제를 변환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사실은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LG화학이 좀 고민이죠. 근데 LG화학 그래서 좀 어제 기사도 나갔죠. 엊그제도 기사가 나갔죠. LG화학이 화장품 부문, 에스테닉 부분을 또 한 사모펀드에 이제 매각한다. 2천억인가요? 그렇게 해서 매각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뭔가 내부적으로 이제 구조 조정을 하는 중입니다. 석유화학 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LG엔솔의 지분 81% 가운데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81.84%인데 이게 어제 LG화학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이게 이제 LG엔솔의 지분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이게 LG엔솔 어제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74조 원 규모가 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은 아시겠지만은 50% 한 주만 갖고 있으면 경영권 방어하는데 아무 지장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한 30% 정도를 판다고 그랬을 때 이걸 매각한다고 그랬을 때 뭐 그렇게까지 팔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대략 한 20조 원 이상의 매각 대금이 LG화학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20조 원의 돈이 들어올 수 있다. 20조 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LG화학이 해볼 수 있는 게 뭐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대단한 뭐 M&A도 할 수 있고 상당히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꼭 계속 석유화학 쪽에만 있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LG화학이 2023년하고 올해 5월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담보로 교환사채 EB를 발행해서 한 3.9조 정도를 이미 현금화해서 이걸 활용을 한 바가 있기도 하고요. 나머지 이제 한 30조 원 가치에 되는 이 부분. 30%가 넘는 이 지분을 팔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LG화학을 이 자금을 LG엔솔의 지분을 그 매각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LG화학이 또 어떻게 변모할지에 대한 기대감도 한번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는요. 약간 주의보, 경보 발령 이 정도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하고 바이오 기업들과 요즘에 보면요. 가상자산 사업, 코인 사업, 블록체인 사업 하겠다고 새로운 어떤 성장 어떤 그 부분을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신규 사업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공시들을 하는 데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가 또 트럼프 정부가 코인 쪽이 굉장히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일단 미국은 주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고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과법안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개가 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야당에서도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STO 이 토큰 증권 요 이제 법들이 이제 곧 발의가 되고 곧 통과가 될 예정들입니다. 아마 9월 정기국회 빠르면 늦어도 아마 연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다 기본적으로 그 기술이 제반 기술이 다 블록체인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블록체인 기술, 가상자산 관련 사업, 뭐 투자 이런 것들을 새로 넣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AP 헬스케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이름도 바꿨습니다. 앱토크롬. 약간 가상자산 느낌이 좀 나죠? 이 회사는 블록체인 가상자산 관련 사업을 정관에 추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엔투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잘 모르시죠? 이 반도체 장비 회사더라고요. 신규 사업에 블록체인 또 가상자산 사업 추가를 했고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라는 이 바이오 회사인데 이 회사는 미국에 있는 이 가상자산 전문 투자 회사의 피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바뀌었는데 이 회사도 역시 뭐 당연히 가상자산 화폐 사업에 진출한다는 얘기가 좀 내놨고요. 일단 성장성, 그러니까 코인 시장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은 분명히 큽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사업에 너도 나도 뭐 참여하겠다, 뭐 발을 좀 넣겠다, 뭐 충분히 이해는 가긴 합니다만 이제 기존 상장사들이 이렇게 할 경우에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혹시라도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죠. 물론 주가가 단기간에 오르기도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가다가 별 볼 일 없으면 주가 추락하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2022년, 23년 이게 2차 전지 끝물일 때입니다. 이때 뭐 너도 나도 2차 전지 관련 사업하겠다고 뛰어들었다가 나중에 아무것도 안 돼서 주가가 폭락하는 사태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때 데자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필터링을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현재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인지, 그러니까 현재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지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과상자산 관련돼서 이 사업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경험이 있거라든가 아니면 정말 그런 일을 하는 회사를 M&A를 해서 흡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참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시장 이슈를 보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켓 비하인드, 오늘은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이제 9월 말부터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이제 무비자를 이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정책을 또 시행하게 됐는지. 큰 맥락으로 보면 아마도 이번 에이펙에 네.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고 또 그간에 한국 정부가 요청해 왔던 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중국과의 거리감 네. 이런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네네. 한국 정부가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 정부가 오늘 아침인가에 그 반응을 보였어요. 그래서 한중 양국 국민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 쪽에서 먼저 네.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에게 그 비자 면제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주 강렬한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지금 한시적으로 이제 비자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월에 이제 중국이 먼저 이렇게 면제를 해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회답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냥 해주면 해주는 건데 또 한시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적극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을 관광을 유치하는 면이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한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이 관광을 통해서 네.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좀 개선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것이고요. 다만 지금 중국에 대해서 완전히 비자 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까지는 이제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기간 동안에 이런 조치를 취해서 개선을 도모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을 완벽하게 이제 이행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 관계 개선에 좀 포커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이제 여러 가지 관세 등의 이제 전쟁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제도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매크로 이슈와 이번 이 정책이 좀 어떤 연관이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한국 정부가 비자 면제를 해주는 것이 미중 간이라든가 한미 간의 관세와 직접적으로 결부하기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지금까지 그 미중 한 관계에 있어서 네. 미중이 한국을 줄다리게 하는 이제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한편으로 갑자기 쏠릴 수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중국 쪽에 보다 개선된 상황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과 미국과 일본 등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공고히 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중국과는 특별한 게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거를 계기로 좀 이렇게 다가가는 걸까요? 네, 아마도 금년 10월 말에 있는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문이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 한국의 염원 사항이라고 할까요? 뭐 혐한령을 풀어준다든가 이런 대폭적인 네. 선물 보따리를 기대하고 있다 보니 이제 꼭 좀 시진핑 주석이 와주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이번 전승절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을 했었는데 네. 미국부터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지금 그 답변을 신속하게 못하고 있는 사실상 좀 어렵다는 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보니 이런 복잡 미묘한 관계가 영향을 주고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런 관계 속에서 이번 이 정책이 좀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데 자,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보니까 패키지 여행 상품에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개별 여행을 하고 있는 중국인들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패키지로 지정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개별 여행이 또 증가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고 보통 수단커라고 하죠. 이분들이 네. 소위 객단가가 좀 높은 알짜 손님들인데 중국이 지금 그 자국민들의 해외 여행을 조금 줄여가는 그런 정책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중국인들이 한국에 왔다가 뭐 불법으로 체류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또 주의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통제 가능하고 추적 가능한 방식으로 이런 비자 면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중국이 이제 내수를 살리고자 이런 정책을 11월에 한번 실시를 했는데 물론 저희 나라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었지만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이 정책으로 인해서 좀 개선이 실제로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물론 양국 간의 관계 개선에 있어서 긍정적인 사인이긴 하지만 지금 근본적인 갈등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지정학적인 갈등 또 행여라도 있을 수 있는 무력 충돌에 대한 가능성 그것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입장 이것이 지금 그 초점인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은 좀 멀어 보입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멀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쨌든 이렇게 무비자로 결정이 되면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사실일 텐데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좀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들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그 관광업계, 여행사에서는 그야말로 희소식이 아닐 수 없죠. 네. 또 중국인 관광객이 대폭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이제 의류 하시는 분들, 네. 소위 동대문에 있는 많은 상가들이 네네. 아주 폭탄을 맞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로 오게 될지는 아직은
기대를 크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의 현재 정책이 관광 나가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지원해주기보다는 네. 제어하는 면으로 있고 또 그 중국의 경기가 지금 안 좋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쓸 수 있는 예산에도 전 같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뷰티나 의상 쪽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큰 관광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 중국의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하죠. 네. 네, 어느 정도의 상황인가요? 지금 중국 정부가 내고 있는 경제 지표 같은 거 발표를 보면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하나는 총량으로서의 경제 지표는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조금 개선되는 측면도 보이고요. 그것은 이제 미국의 관세 정책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네. 불확실성이 발생하기 전에 밀어내기식 수출을 많이 해서 양으로는 많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수익성 지표를 보면 일단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들의 수익성 지표도 악화되고 있거니와 이 수출 업체들이 사올 때 그러니까 생산 제조 업체로부터 사올 때의 가격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을 들여다보면 판매되고 있는 개수는 증가를 하는데 개당 가격은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진이라고 할까요? 그 수익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 물건을 사오는 쪽에도 가격을 압박해서 낮은 가격으로 사와서 네. 본인도 낮은 가격으로 팔고 있지만 가격이 낮은 가격으로 밀고 있다 보니 양 자체는 늘어나는. 그래서 양은 늘고 그 판매의 이익의 품질은 나빠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수지로 따질 때는 네. 거의 업종을 가리지 않고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전방위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네, 얘기로 네. 해석이 되네요. 이게 아마 이게 외견적으로는 좀 굳건해 보이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인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의 G2 중국을 만든 민영 기업들이 더욱더 안 좋다라고 얘기가 있던데 국영 기업보다 특히나 민영 기업이 안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것은 중국의 공급망, 산업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중국이 어떤 분들은 자본주의 국가보다 더 자본주의 국가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있고 아니면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모순된 시각이 나오는 이유가 국영기업들은 대개 그 산업 공급망의 업스트림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라든가 네.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로 활동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가공되고 내려가면서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그 소비 제품으로 가면서 민영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현재 상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자원이라든가 에너지라든가 여기는 사실 변동의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경기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 국영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그 충격이 괜찮아요. 적은 거고 당장 소비 진작에 소비 부진에 맞닥뜨려 있는 네. 이쪽 영역에서는 민영 기업들이 대부분인데 이 민영 기업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직격탄을 받는 부분은 이제 민영 기업들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중국 정부들의 어떤 민영 기업에 대한 투자가 있나요? 지금 민영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제일 큰 정책으로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구 환신 정책이죠. 근데 이구 환신 정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지방 정부들이 소비가 잘 안 좋으니까 세수도 줄고 세수가 줄어드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어서 재정이 줄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이구 환신 정책을 계속하도록 밀어주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 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의 규모라는 게 현재 민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에 비하면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코끼리 비스킷 같은 거라서 중국 정부가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규모 있는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 이제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써야 될 곳이 워낙에 또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부동산 상황도 안 좋아서 이쪽으로도 이제 재정을 좀 투입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좀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이 네. 그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네. 효과가 있다는 거는
악화되고 있던 것을 좀 멈췄다. 이런 수준이지 네. 지금 부동산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부동산 관계된 뉴스를 읽거나 지표를 읽을 네. 때 이제 개선이라고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악화되고 가던 것이 이제 수평으로 다시 재정상화가 됐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되고 되겠네요. 있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더 좋아진 건 또 아니군요. 이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뭐 헝다라는 그 개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사실 뭐 아직까지는 안 좋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헝다 같은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3년 전에 망한 겁니다. 그런데 워낙 그 규모가 크다 보니 네. 이 헝다라는 기업의 도산이 이제 사실로 현실화됐을 때 네. 이 헝다에 물려 있는 금융기관들, 또 거기에 물려 있는 그 구매자들, 거기에 물려 있는 건설업자들, 네. 하청업자들, 여기에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걸 질서 있는 도산을 지금 해가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헝다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망가지고 있고 이것이 실제로 그 금융기관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어서 네. 지금 중국 정부가 그 뉴스를 어느 정도 통제하기 때문에 큰 뉴스가 되지는 않고 있지만 특히 지방에 있는 작은 금융기관들, 우리로 치면은 네. 제2금융권 네. 같은 데는 지금 데미지가 엄청나게 큰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이 안 좋은 상황은 맞네요. 자, 매크로적인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미중 관세 전쟁에 따른 이 발발 역시 이런 부분의 영향일까요? 중국의 부동산과 그 미중 관세 전쟁은 사실 직접적인 이 영향은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없다고 봐야 맞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간접적인 영향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부동산의 영향이 중국의 금융기관에게 너무 큰 악영향을 주다 보니까 네. 금융기관이 현재 관세 전쟁 하에서 민간 기업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여력이 네. 이게 대폭 줄어든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이런 간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럴 수 있겠군요. 자, 이러면은 이제 내수 소비도 좀 걱정이 되죠. 이 정도면 뭐 부동산도 안 좋고 사실. 자, 그렇다 보면은 이제 내수 소비도 사실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점이 좀 원인일까요? 내수 소비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고용입니다. 네. 일단 고용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설령 돈이 좀 있다 하더라도 네. 돈을 쓸 수가 없는 모두 움츠러든 상태가 이제 위축이 되어 있는 되어 거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소비가 완전히 네. 위축돼 있죠. 이 소비 위축을 풀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네. 앞으로의 생활, 앞으로의 경제 생활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꾸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보장제도에 투입되는 재정에도 여러 가지 불길한 신호들이 있고 또 고용 상태는 지금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데다가 네. 또 기업들은 고용을 하기보다는 산업 로봇을 대규모로 채택하는 네.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보니 일반 민간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직 소비를 하기 위해서 주머니의 끈을 풀기는 이른 상태인 거죠. 네. 이 CNBC에서 이 로이터 조사 결과에 보면은 중국 7월 수출이 그래도 전년 대비해서 5.4% 증가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제대로 된 지표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하나는 지금 관세 전쟁 때문에 불확실성이 큰 상태에서 네. 더 악화되기 전에 빨리 밀어내기식 수출을 한 것이 첫째고요.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기업들이 단가를 매우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진을 없애면서까지도 빨리빨리 수출을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고를 털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으로 따지는 지표에서는 그렇게 개선된 지표로 나타나는 이게 겁니다. 지금 어떤 큰 정책을 앞두고서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는 상황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딱 진짜 지표적으로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중 관계 지금 말이 나와서 이어가 보면은 자, 지금 중국 지도부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대응 시나리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중국은 사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기존에 이야기하고 선언했던 대로 네.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최악의 경우 미국과의 관계 악화도 받아들인다는 이제 그런 입장으로 줄기차게 일관되고 밀고 나가고 있는 거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마음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머리가 아픈 쪽은 트럼프 행정부 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또 내놓을지. 자, 그러면은 기술 전쟁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이제 15차 계획을 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년에. 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기술 자립 국가 최우선 과제로 내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그리고 미래 중국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중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15차 계획이 네. 대단히 상징적이고 전환기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모든 정책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지금 말씀하신 기술 자립, 기술 개발에 지금 네. 몰려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목표가 지금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는다는 것이 국가 목표였는데 내년부터는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기술 수준을 추월한다는 것이 국가 목표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몇 번 들은 적이 있는 소위 중국 제조 2025가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중국 표준 2035로 바뀌는 것도 그 역시 서방, 특히 미국의 기술을 추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대로 있으면 중국의 기술 개발에 자칫 우리가 뒤처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말 구조적인 전환기라고 보이는데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보기에는 네. 미국이나 중국이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기술 그 자체를 하는 기업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들과 보완적인 위치에서 보완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유망할 것 같습니다. 아,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신 네. 그 어떤 1번이 아니라 네. 1-1, 네. 1-2 이런 기술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런 쪽으로 우리도 이제 좀 초점을 맞춰서 아무래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중국의 이 미국과의 관계라던가 또 내수 경제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안에서 기술주들이 업종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갈지 개별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잠시 후 마켓나우 일부에서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